이제 곧 많은 학생이 죽을 것입니다. 모두 목요일의 아이입니다. 이 사건은 중학생이 독극물을 사용해서 같은 반 학생들을 집단 살해한 사건입니다. 네, 목요일의 아이 사건은 그 배경이 일본에 있는 아사히가오카라는 한 작은 뉴타운인데요. 이곳에 있는 한 중학교에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이제 곧 많은 학생이 죽을 것입니다. 모두 목요일의 아이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학교 측에서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점심시간 급식을 먹던 아이들이 갑자기 쓰러지게 되죠. 모두 31명이었던 같은 반 학생 중에서 30명이 죽거나 중태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범인은 현장에서 검거가 됩니다. 어떻게 범인인 줄 알았느냐 하면 그 학생 혼자만 멀쩡한 채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단히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가치관 또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감으면 이 세상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계의 중심은 사람이고 한 사람이 사라지면 우주가 사라진다. 이런 논리예요. 이걸 가지고 힘들고 어려움에 빠진 아이들, 자기 또래의 청소년들의 우울하고 어른들에 의해서 짓눌리고 학업 스트레스에 내몰리고 친구 관계에서도 어려움,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또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이 세상은 없어져야 해. 어떻게 없어질까? 내가 눈을 감으면 세상과 우주는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씩 살해해버리면 그 우주들이 다 사라진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좀 성격적인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자면 일종의 연극성 인격장애, 자기가 비극의 주인공인 듯한 이런 망상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화술에 능란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잘하고요.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 기만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죠. 사이비 종교 교주, 아주 상습적인 사기꾼 혹은 선동적인 정치인, 이들과 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 무엇보다 가장 나쁜 범죄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사건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 중에 대부분은 개인적 살인, personal killing이라고 하죠. 그 개인적 살인이란 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 생긴 아주 깊은 원한 또는 치정, 금품 이런 것들이 얽혔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살인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는 죄책감, 후회 이런 것들에 휩싸이게 됩니다. 개인적 살인의 대부분은 그래서 검거되고 반복되질 않죠.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살인이 있어요. 우리가 간혹 언론에서 접하는 연쇄살인이죠.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이런 인간들을 우리가 흔히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그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개인적 살인과는 달라요. 피해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이상심리, 이상욕구 때문에 살인을 하고 살인 자체를 즐기고요. 살인을 저질렀을 때 느꼈던 희열이나 쾌감, 정복욕, 자기가 강하다는 우월감 이걸 반복해서 느끼기 위해서 또다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 목요일의 아이 사건에 해당되는 이 사건들은 또 앞선 두 개의 살인과는 달라요. 이건 집단 살인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mass murder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여러 명을 한꺼번에 살해하는 그런 현상이죠. 이 집단 살인의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앞선 두 개의 살인과 달리 자기 생의 마지막 행동이라는 인식이 강해요. 이 집단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은 대단히 비관적인 인식과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자기 처지에 대해서도 비관합니다. 그러면서 특정 개인을 향한 분노를 형성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를 한꺼번에 살해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후에 대한 계획은 거의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적 살인이나 또는 연쇄적 살인의 경우에는 범인들이 범행 이후를 생각합니다. 잡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잡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도주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고 미리 계획을 하지만 집단 살인범들의 경우에는 살인을 하고 그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현장에 머물러 있다가 스스로도
목숨을 끊는 자살을 택하든지 경찰에 체포당하든지 그 현장에서 사살당하든지 이러한 셋 중에 하나의 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1982년 경남 의령에서 우범곤 순경이라는 경찰관이 집단 살해를 계획을 하고 파출소에 있던 무기류, 수류탄, 소총, 권총 이런 걸 다 가지고 와서 마을 주민들을 한 곳에 모이도록 안내 방송을 한 다음에 모여 계신 주민들께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총을 발사하고 이래서 무수한 사람, 60명이 넘는 사람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죠. 미국에서 발생했던 유사 사건들도 있어요. 1999년 컬럼바인 고등학교라는 곳에서 고등학생 2명이 2개의 총을 가지고 학교에 난입을 해서 마구 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15명 살해하고 본인들도 그 자리에서 결국 사망을 했죠. 이러한 컬럼바인 고등학교 그 집단살인 총기 난사 사건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조승희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8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갔던 조승희, 어린 시절부터 영어를 잘 못한다, 그리고 눈이 찢어진 동양 아이다, 이 외모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놀림 당하고 이렇게 커나가다가 버지니아 공대라는 명문대학이죠. 여기까지 진학을 했는데 부모님의 교육열 때문에 결국은 대학생이 된 이후에 역시 집단 살해를 계획합니다. 총을 마련을 하고 32명의 대학생 교수를 살해하죠. 조준 사격을 합니다. 강의실 내에서. 그리고 나서 역시 본인도 총을 쏴서 자살하는 이런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 꽤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목요일의 아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집단 살인 사건, 그 독특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범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비관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다. 아울러 범행 이후에 대한 계획은 없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든지 검거되든지 아니면 사살되든지 하는 형태이다. 이 목요일의 아이 사건의 범인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God 컴플렉스, 자기 스스로가 세상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청소년기적인 특징이죠. 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처지에 대한 섣부른 해석. 그래서 세상은 이미 글러먹었어. 끝난 거야. 이러한 청소년기적인 말세론의 특징은 특히 이제 성인들, 기성세대들에 대한 비난, 불신, 배신감 이런 것들이 또 토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신들을 설득하려 하거나 자신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려는 성인들에 대해서도 강한 반감을 드러내게 되죠. 우선 사이코패스라는 진단명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적용해선 안 됩니다. 18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관찰과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정신병질 진단명이거든요. 그래서 우에다 유타로라는 중학생에게는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선 안 되는 거죠. 목요일의 아이에 등장하는 발키리라는 독약은 가상 속의, 상상 속의 약물이죠. 냄새도 없고요, 맛도 없고 아주 치명적인 그런 독극물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발키리를 닮은 그런 독극물들에 의한 살해 사건, 살인 사건, 또 집단 살인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주로 농약, 제초제, 혹은 청산가리라고 많이 알려졌었죠. 시아나칼륨, 그 독극물이 주로 사용이 됐었죠. 전남 순천에서도 막걸리 속에 청산가리를 넣어서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딸, 그리고 그 공모를 했던 아버지, 부녀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고요. 경북 상주에서는 마을 회관에 있는 음료수 안에 농약을 넣어뒀던 할머니, 그로 인해서 이 사이다를 나눠 드신 여러 노인분들이 사망하거나 또는 중태에 빠졌던 아주 끔찍한 이 목요일의 아이 사건과 좀 유사합니다. 그 사건도 역시 농약에 의해서 벌어졌죠. 하지만 발키리와 다른 점은 뭐냐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경기도 포천에서도 보험금을 노리고 제초제를 음료수에 넣어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했던 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실제로도 이러한 독극물을 이용한 살인 또는 집단 살인 사건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이비 종교, 다단계 사기꾼들, 선동적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그 메커니즘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이비 종교 사건에 가담하고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을 보면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심지어 국정원 직원, 검사, 경찰관, 그들이 결코 모자라거나 부족해서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애 전반에 걸쳐서 혹은 그 독특한 시기에 상당히 심한 고민, 갈등 혹은 욕구 불만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이 선동가들 혹은 사이비 교주들 혹은 사기꾼이 다가섭니다. 그런 약점과 욕구와 불만과 분노와 안타까움과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 대가 없이 그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을 해요. 무조건적인 지지, 조금씩 의존이라는 단계로 넘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 아니면 내가 견뎌내기 힘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의존 관계가 완전히 성립이 되었다라고 확인되게 되면 이제 마각을 드러내죠. 본색을 드러냅니다. 조금씩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 사이에 차단이라는 그러한 시도가 일어나요. 이 차단에 이르는 과정이 대단히 집요하고 어기게 될 경우에는 응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뇌, 가스라이팅의 단계들, 심리적인 전략들이 활용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빠져들면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2012년에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납니다. 초등학교의 그 학부모회, 자기 딸과 같은 반에 있는 남학생의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상당히 옷도 세련되게 입었고 말솜씨라든지 행동거지나 커리어 우먼의 냄새가 아주 풀풀 나는, 그래서 첫 인상부터 신뢰가 가는 그런 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피해자 권 씨 같은 경우는 남편과 사이가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시댁과도 조금 갈등이 있었고, 그러면서 자신도 원래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었는데 결혼과 함께 아이도 낳고 이래서 잘 안 됐었는데 자기가 꿈꾸던 롤 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사람을 딱 학부모회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가해자 양 씨가 피해자에게 나처럼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제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그 사람 말대로 따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의존하게 됐어요.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하루를 못 견뎌낼 정도의 의존 상태가 된 거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어떤 걸 제시하냐면 사실은 자신이 시스템교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잘 됐다.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데 당신 연락처를 내가 시스템교에 알려줄 테니까 그쪽에서 오는 문자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오기 시작을 하죠. 시스템교입니다. 이러면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5번을 하세요. 이런 식의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걸 따라해요. 처음에는 재미도 있어요. 크게 나한테 해도 되지도 않고. 그런데 그 요구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을 하고 돈을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액수가 나중에는 1억 4천만 원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그 요구가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 빚을 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이 시스템교의 문자 지시가 딸에 대한 학대를 요구하게 돼요. 딸아이 밥을 먹이지 마라, 잠을 재우지 마라. 그러다 나중에 결국은 두 딸아이 모두를 엄마가 자기 손으로 살해하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 경찰의 수사로 덜미가 잡힌 것은 시스템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양 씨가 다른 휴대전화로 지시를 내렸던 것이 확인이 된 것이죠.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이 목요일의 아이 사건과 기본적인 이 세뇌와 가스라이팅의 메커니즘은 거의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건은 사실 목요일의 아이라는 일본의 베스트셀러 추리소설 속 내용입니다. 목요일의 아이 사건이 발생한 7년 후에 한 가족이
작은 뉴타운 아사히가오카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이 되죠. 7년 전에는 사실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기대나 희망도 없었던 혼자 살던 싱글남 시미즈, 그가 직장 동료인 여성을 만나게 되죠. 가나에라는 여성인데요. 간혹 우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왜 그럴까,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아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반은 동정심, 반은 애정으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결혼과 함께 아들이 생기게 되죠. 하루히코라는 중학생 아들이 생기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데 하루히코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학교 폭력의 희생자였던 거죠. 이런 충격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서 이사를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오게 된 곳이 아사히가오카고 7년 전에 목요일에 아이 사건이 발생했던 그것이고, 이 하루히코가 새로 다니게 된 학교도 그 목요일에 아이 사건이 발생했던 학교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사 온 첫날부터 이 가족을 보던 이웃집 여성이 갑자기 비명을 질러요. 바로 7년 전 목요일에 아이 사건을 저질렀던 범인과 하루히코가 닮았다라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학교를 간 하루히코, 그를 본 선생님이 또 갑자기 기절을 해버립니다. 이 우에다 유타로를 닮았다는 그런 말을 남기면서 말이죠.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닮았을까? 시미즈는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학교 측에 요청을 합니다. 우에다 유타로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개인정보라고 안 보여주죠. 하지만 계속된 요구에 선생님이 확인을 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하는데, 외형적인 그 외모는 닮은 구석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닮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는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 하루히코가 친구를 사귀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그 새 친구 때문에 새 친구와 함께 숙제를 하기 위해서 매일 저녁 외출을 합니다. 근데 뭔가 기쁨만으로 간직하기에는 찜찜한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결국 그 밤 외출에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책 속에서 나타나게 되죠. 살인 사건 발생을 하면 현실에서는 우리 프로파일러나 또 뭐 형사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건 범인이 누구냐,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입니다. 그런데 목요일의 아이 사건은 누가 범인인지는 바로 처음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누구냐보다는 왜라는 질문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일본 추리소설의 특징이죠. 상당히 빠르게 전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불현듯 삶이란 게 뭐지? 왜 살아야 하지? 죽음이 무엇일까? 아주 소소한 일상 속의 재미와 함께 빠르고 긴박하게 전개되는 추리소설의 맥락 속에서 툭하니 던져지는 이런 질문들은 머리를 좀 멍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질문들이 가슴에 남습니다. 특히 극 중에서 하루히코가 던진 말, 행복이란 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짓말 아니에요? 라는 이 중학생의 말, 우리는 과연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정말 진정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나 이렇게 행복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요, 내가 노력해서 이런 행복을 일구었어요 라고 보여주기 위한 가장 무도회 같은 것일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위선 속에서 오히려 나와 혹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 상처 입고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독특한 맛이 있는 소설입니다. 간단한 한 줄 평과 별점 부탁드립니다. 목요일의 아이는 잔혹살인 속에 삶의 의미가 숨겨진 보물 찾기다. 별점을 드리자면 5개짜리 별이라면 4.9점을 드리고 싶어요.